자녀의 앞날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생 소피아 씨의 충격적인 선언에 미국 의료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의사 그만두고 한국 갈 거예요. 5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딸의 말에 성공한 의사 아버지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25년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고학력 중산층, 전문직 가족들의 행렬이 전례 없이 급증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8,000km를 날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았을까요? 미국 의료계 최고 엘리트 가족의 충격적인 한국 이주 실화를 지금 들려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보스턴 병원의 CEO 알렉산더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니 25살 딸 소피아가 식탁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명문 하버드 의대 인턴인 소피아는 평소 의학에 대한 열정이 넘쳤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빠. 소피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평소에 없던 무거움이 실려 있었어요. 저 의사 그만둘 거예요. 그 순간 마치 세상이 멈추고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를 실제로 듣는 듯 했습니다. 5년간의 밤샘 공부, 수백 번의 시험, 딸의 눈물과 땀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딸의 꿈이 의사, 아버지로서 함께 꿔왔던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숟가락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그저 소음이 아니라 제 심장이 깨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아내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직도 꿈인 것 같았습니다. 준호랑 결혼해서 한국 갈 거예요. 준호?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이라니.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국? 정말 한국? 아시아 어디 그 작은 나라. 북한 옆에 있는 그곳.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미국만큼 발달된 곳일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소피아,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제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피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호해 보였습니다. 정말이야, 아빠. 소피아의 눈빛은 결연함과 한편으로는 깊은 상처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열정 넘치는 소피아가 아니라 뭔가 깊이 상처받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포기하는 사람의 체념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응급실에서 8살 아이가 총상으로 실려왔어요. 아이 부모는 치료비가 없다며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오늘 아침 병원에서 목격한 광경이 떠올랐어요. 환자들이 침대 부족으로 복도 바닥에 누워있던 모습 말이에요. 80세 할머니 한 분이 차가운 타일 위에서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보호자인 딸이 무릎을 꿇고 할머니 머리맡을 지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선생님, 제발 침대 하나만. 어머니가 너무 추워하세요. 간호사는 지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36시간 연속 근무에 지친 의료진들이 벽에 기대어 선 채로 깜빡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나 치료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죠. 갑자기 환자 보호자 한 명이 의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왜 여기서 개 취급받아야 하냐? 주먹이 날아들었어요. 의사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었죠. 이런 일이 우리 병원에서만 한 달에 20번도 넘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치료비 때문에 아이가 죽어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떨림 속에 얼마나 많은 절망이 담겨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대체 무슨 의사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돈을 계산하는 게 의사 일인가요? 13살 클라라와 10살 엘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언니를 바라봤어요. 아이들도 언니의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탁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딸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매일 목격하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소피야, 너 5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서 이제 의사 되기 직전인데. 아빠도 아시잖아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소피아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해줬는데, 한국에서는 같은 수술이 $800면 된다고.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돈 때문에 치료 못 받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800. 미국에서는 맹장 수술만 해도 $30,000가 나가는데. 그리고 아빠. 소피아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고 간절함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한국은 아이들이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래요. 총기 사고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순간 창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또 어디선가 사건이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클라라와 엘라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공포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총소리.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괴롭힌 건 딸의 절망적인 눈빛이었어요. 과연 이곳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할 곳인가?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어제의 충격은 가시지 않았어요. 클라라가 학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빠, 저 오늘 학교 안 가요. 왜 그러는데? 어제 또 총기 대피 훈련했어요. 사라가 너무 무서워해서 울면서 책상 밑에 숨었는데 너무 불쌍했어요. 클라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3살 아이가 학교에서 언제 총에 맞아 죽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막내 엘라는 더 심각했어요. 지난밤에도 악몽을 꾸고 우리 침실로 뛰어왔었거든요. 아빠, 나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해치면 어떡해요? 총 들고 오면 어떡해요? 10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저는 정말 무력했어요.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경찰차 6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갔어요. 클라라와 엘라는 차창 너머로 겁에 질린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또 누가 총 맞은 거예요? 우리 학교는 괜찮을까요? 학교 정문 앞에는 무장한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 앞을 지나가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이런 게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슬펐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했어요. 소피아는 여전히 한국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아빠, 준호가 보내준 영상 봤어요. 소피아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밤 10시에도 혼자 편의점에 가요.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엘리자베스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밤에 아이가 혼자 다녀도 안전해? 엄마, 거기는 총기 소지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거든요. 경찰도 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30년 동안 학교 총격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나라가 정말 있을까? 있어요, 아빠. 살인 사건 발생률도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고 강력 범죄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해요. 그날 밤 뉴스에서 또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클라라 학교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중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4살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총으로 쐈습니다. 이유는 사소한 괴롭힘 때문이었어요. 클라라와 엘라는 TV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우리도 저렇게 될까요? 저도 학교에서 총 맞을까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안심시켜줄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아빠. 엘라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소피아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 가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죠? 밤에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그 순진한 질문에 제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아이들이 이런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곳이 정말 존재한다면 한 번쯤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소피아가 눈물범벅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노아가. 소피아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노아는 소피아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함께 의대를 다니며 환자를 살리는 꿈을 키워온 소중한 친구였죠. 노아가 어떻게 됐는데? 총에 맞았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편의점에서 강도를 만났대요. 겨우 20달러 때문에. 배에 총을 맞았어요. 햄버거 2개 값 때문에 한 청년의 인생이 끝날 뻔한 거예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의사가 50대 50이라고. 응급실은 또다시 지옥 같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이면 늘 이런 시기였어요. 총상 환자, 칼에 찔린 환자, 구타당한 환자들이 복도까지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총상을 입고 온 10대 환자의 아버지가 갑자기 의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을 나중에 봐? 먼저 온 건 우리야.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환자가 있어서 응급처치를.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돈 더 내면 먼저 봐주는 거지. 가난하면 죽으라는 거야. 주먹이 날아들었어요. 의사의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말리려 했지만 환자 가족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더러운 자식들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들. 보안 요원들이 와서 그를 제지했지만 응급실은 이미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환자를 살리려는 의료진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현실. 이게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일까요? 노아는 7시간의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하지만 의료비가 38만 달러나 나왔습니다. 집을 팔아야겠어요. 아니, 집을 팔아도 모자라요. 노아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총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3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갔죠. 이런 일이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클라라와 엘라가 침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빠, 무서워요.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까요? 10살 딸의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이제 아시겠죠? 노아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클라라와 엘라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준호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편의점 강도 사건도 거의 없대요. 총기가 없으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매일 목격하는 현실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소피아가 한 청년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준호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첫인상부터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소피아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환경보건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병원 안전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의료진 안전과 환자 권리 보호에 관심이 많아요. 준호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궁금해졌어요. 정말 한국은 의료비가 그렇게 저렴한가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가요? 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맹장 수술 같은 경우
$800 정도면 충분해요. 무엇보다 응급실에서 돈이 없다고 치료를 거부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미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의료진에 대한 폭력도 거의 없어요. 한국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높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높거든요.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우 오빠, 한국에는 정말 총이 없어요? 응. 일반인의 총기 소지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경찰관들도 총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고. 준호가 미리 준비해온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줬어요. 서울 밤거리 모습이었는데 새벽 1시인데도 여자들이 혼자서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엘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저 언니들 전혀 무섭지 않아요? 나쁜 사람 만날까봐 걱정 안 해요? 전혀 안 해. 한국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놀아도 부모님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 그만큼 안전하거든. 엘리자베스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우리는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들도 밤 10시에 혼자 편의점에 가는 게 일상이에요. 부모님들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날 밤 가족회의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엘리자베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한번 가봐요. 직접 보고 느껴보고 판단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20년 동안 미국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클라라와 엘라의 눈에서 간절함과 희망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좋아. 2주 정도 한국에 가보자. 직접 경험해보고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 클라라와 엘라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 같았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어디 하나 더러운 곳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직원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입국 심사관이 환한 미소로 인사해 주었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거기서는 늘 무뚝뚝하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말이에요. 아빠, 여기 공항이 너무 예뻐요. 엘라가 천장의 화려한 조명과 예술 작품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본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도시, 질서정연한 교통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여유로워 보였어요. 여보,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면서도 서로 배려하는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가 지하철 안 풍경을 보며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이 위험해서 아이들과 함께 타는 걸 꺼렸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동에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을 할 때도 놀랐어요. 프런트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세심하게 안내해 주었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어메니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클라라와 엘라를 위해 특별히 한국 전통 인형을 선물로 주었어요. 첫날 저녁 호텔에서 나와 명동 거리를 걸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도 많았습니다. 아빠, 여기는 경찰이 총을 안 차고 다녀요. 클라라가 순찰 중인 경찰관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경찰관들이 권총 없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점원이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과자를 고르는 걸 도와주었거든요. 이거 맛있어요. 한국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렇게 추천해준 과자를 사서 나오는데 엘라가 말했어요. 아빠,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의 친절을 경계하라고 가르쳤는데
여기서는 진심 어린 친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클라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여기는 공기부터 다른 것 같아요. 뭔가 평화로워요. 정말 그랬어요. 미국에서 늘 느꼈던 그 날카로운 경계심, 긴장감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곳. 이런 세상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준호의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뭔가 구수하면서도 낯선 음식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어요. 간장 같기도 하고 발효된 듯한 깊은 냄새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 어머님이 두 손으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그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눈빛에 마음 한편이 저절로 녹아내렸습니다. 식탁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김치, 불고기, 잡채, 갈비찜까지. 적어도 하루 종일은 준비하셨을 것 같은 정성스러운 한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들 키우시느라 걱정이 정말 많으시겠어요. 준호 아버님이 진심 어린 걱정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총기 사고 뉴스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아파요. 한국은 그런 걱정만큼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클라라와 엘라는 준호 할머님께 한복을 선물 받고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정말 너무 예뻐요. 공주 같아요.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며 웃는 아이들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였나 싶었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지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당황하며 온 주머니를 뒤졌어요. 미국이었다면 이미 신용카드는 도용당했을 거고 현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준호가 놀랍도록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까 들른 식당에 한번 가볼까요? 아마 거기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정말요? 미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온전히 되찾은 적이 있나요? 식당에 도착해서 물어보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 손님 지갑이요? 여기 카운터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지갑을 내밀었어요. 신용카드 4장과 현금 500달러가 한 푼도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혹시 찾으러 오실까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클라라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어요. 아빠, 여기 사람들은 왜 남의 지갑을 안 가져가요? 돈이 많이 들어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배워. 그리고 CCTV도 많아서 잘못하면 금방 잡히거든. 준호가 자연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았어요. 이런 신뢰 사회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도우며 살아가는 곳이 실제로 있구나. 엘리자베스가 제 팔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여기서 아이들 키우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사람들 자체가 달라요. 저도 점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라면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따뜻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이런 평화가 지속될 수 있을까? 겉으로만 그런 건 아닐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평화로운 호텔 조식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소피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지금 뉴스 보세요. 큰일 났어요. 소피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보스턴 센터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 쇼핑몰은 우리가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가던 곳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엘리자베스가 즐겨 찾는 옷가게도 있었어요. 사상자는 얼마나? 17명이 다치고 5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빠. 소피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클라라, 친구 엠마 엄마도 거기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엠마 엄마는 우리와 정말 가까운 이웃이었거든요. 아이들 생일 파티 때마다 함께 웃고 즐겼던 진짜 가족 같은 분이었어요. 급하게 클라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엠마야, 엄마는 어떻게 됐어? 전화 너머로 클라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리에 총을 2발 맞았는데 생명은 괜찮대요. 하지만 큰 수술을 해야 해요. 엠마 엄마는 쇼핑을 하던 중 갑자기 일어난 총격에 휘말렸어요. 수술비만 15만 달러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총격범은 21세 대학생이었는데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보험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의료비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못 받은 사람이 총을 들고 무고한 시민들을 해친 거예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의료비 문제가 결국 더 큰 비극을 낳은 거였어요.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20년간 미국에서 쌓아온 모든 것, 안정적인 지위, 경제적 성공,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안전이었어요. 여보, 이사하자.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확신이 서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떠나야 해요. 클라라와 엘라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아이들도 미국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평화로운 곳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두 세계의 극명한 차이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는 대학생들, 야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기사들, 택시를 기다리는 직장인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어요. 총소리도 사이렌도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만 있을 뿐이었어요. 바로 이런 평범함이 기적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엘라가 제게 간절하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더 이상 아이들을 그 지옥 같은 현실로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진짜 자유와 안전을 선물해주겠다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의 나날은 정말 숨 가쁘게 흘러갔어요. 무엇보다 회사 업무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병원이 국제의료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도와줘서 한국의 주요 병원과 연결될 수 있었고 파견 근무 형태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정말 한국 근무를 자원한다고요? 동료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의료진이 한국으로 간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들이었죠. 가족을 위한 결정입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신중하게 해결해야 했어요. 서울국제학교를 자세히 알아보니 시설이나 교육 수준이 미국 사립학교보다 오히려 더 뛰어났습니다. 아빠, 한국 학교에서는 정말 총기 훈련 같은 거 없죠? 클라라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그런 훈련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정말요? 책상 밑에 숨는 연습도 안 해요? 전혀. 그 대신 화재 대피 훈련이나 지진 대비 훈련은 있어.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더 이상 학교에서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20년 동안 살던 집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추억이 너무 많은 곳이었지만 아이들의 미래가 더 소중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엘라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빠, 이 방에서 맨날 무서운 꿈 꿨는데 이제 그런 꿈 안 꿔도 되겠네요. 한국에서는 창문 활짝 열고 시원하게 잘 수 있을 거야. 정말요? 나쁜 사람이 창문으로 들어올까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걱정을 하며 살아야 했던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온 가족이 함께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지만 저희 부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엘리자베스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야.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결정이고. 드디어 출국 날이 다가왔어요. 공항에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아쉬움보다 훨씬 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클라라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 이제 정말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보스턴을 바라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총소리와 사이렌이 끊이지 않던 그 도시를 마침내 뒤로 하게 된 거예요. 2025년 7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첫 주말 저녁 아이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나갔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가족들, 치킨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친구들로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빠, 정말 신기해요. 아무도 주위를 경계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네요. 클라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엘라는 더욱 용감해졌어요. 아빠, 저 혼자 편의점 가봐도 돼요? 정말 안전한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가봐. 하지만 천천히 가서 주위도 둘러보고 와. 10살 딸이 밤 10시에 혼자 편의점에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분. 미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5분 후 엘라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환한 미소로 뛰어왔어요. 아빠, 정말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편의점 아저씨도 너무 친절하고 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다 웃어줬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자유롭고 순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차이는 더욱 놀라웠어요. 엘라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가 겨우 5,000원이었어요. 정말 이게 다예요? 검사비나 처방료는 따로 없나요? 접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건강보험이 있어서 아이들은 거의 무료나 다름없어요.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충분한 시간을 내어 아이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처럼 5분 만에 후다닥 끝내고 다음 환자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기약 잘 먹이시고 혹시 열이 안 떨어지거나 걱정되는 일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이런 여유롭고 따뜻한 진료를 받아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학교 적응은 정말 빨랐어요. 클라라는 일주일 만에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한국 친구들이 너무 착하고 순수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무서운 훈련이나 걱정거리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클라라가 한국 생활에 정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언어도 빨리 늘고 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엘라는 더욱 극적으로 변했어요. 엄마, 저 이제 학교 가는 게 정말 신나요. 무서운 꿈도 전혀 안 꿔요. 밤에 잠들기 전 더 이상 나쁜 사람이 와서 해치면 어떡하죠? 라고 묻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내일 친구들과 뭐 하고 놀까요? 라고 물어요. 몇 달 후 소피아와 준호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죠? 우리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해준 것 같아요. 소피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내가 우리 가족 전체를 구해줬어. 정말 고마워.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소피아의 용기 있는 결정이 우리 가족 전체를 이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거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반년이 넘었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어제는 클라라가 친구들과 밤 11시까지 영화를 보고 혼자서 지하철 타고 집에 왔어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아빠, 한국에 와서 진짜 행복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진짜 자유인 것 같아요. 엘라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아이가 되었어요. 밤에 혼자 화장실도 가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기도 해요. 무엇보다 맑고 순수한 웃음을 되찾았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정말 극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용기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총소리 대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사이렌 대신 새들의 지저귀이 들리는 이곳에서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오늘도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밤늦게까지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치킨을 나눠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과 함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던 삶이었습니다. 진짜 안전하고, 진짜 자유롭고, 진짜 행복한 삶이요.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는 총성이 먹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가족은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